네, 언중유골 두 분과 함께합니다. 헬마우스 홍길동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홍길동입니다. 네, 동해번쩍 서해번쩍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홍길동 이참에 이름을 바꾸는 게 어때? 그죠? 시선 집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서나 나타나는 그렇죠. 네. 그 애니메이션 뭐였지? 짱가입니다. 짱가지. 맞아. 갑자기 생각. 그 짱가로 바꾸더라고. 괜찮다. 짱가. 그리고 미디어 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노지민 기자는 되게 뜨악한 편인데 짱가 몰라요? 아, 저 맞다. 짱가라는 게 있었지. 저는 제가 짱가를 보고 자란 세대는 아니고 되게 어린 척해, 그지? 되게 어린 척은 아닌데 저희가 세대 갭이 조금씩은 있죠. 웃기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지? 네. 근데 왕따로 갈까 한번? 네. 나 왕따 당하는 거야? 학교 폭력, 직장 내 폭력. 그러니까 이런 걸로 차별하면 안 되는 중에 나이도 들어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위기에 의한 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홍길동의 발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번 주에 그 여러 이제 아이템을 가지고 이번 주 뭘 다룰까 고민을 하는데 그 이번 학교 입시 문제 관련해 가지고 그 보도를 보다가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좀 뭐랄까 좀 어이가 없어서 이제 그거를 왜? 준비를 하게 됐는데 어떤 기사인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의 그 소위 모의평가 난이도 지적 그리고 이제 수능 그 난이도 문제 이게 이제 계속 좀 커지면서 이 주 후반으로 올수록 사교육 업계를 향해서 이제 타겟이 좀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타 강사들이 지나치게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번졌는데 활용점장은 이철규 사무총장이 찍어주셨지. 그렇습니다. 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일타 강사들이 그 피해를 바탕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고 이거는 범죄이자 사회 악이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충격적이었는데 제가 더 놀랐던 건 뭐냐면 이 말을 받아가지고 조선일보에서 이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억대 시계착오 수업, 공교육 수능 반발 일타 강사들의 호화 생활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그 유명한 일타 강사들의 사생활을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긁어와가지고 시계는 어떤 걸 차는데 이게 얼마짜리고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게 얼마짜리고 어떤 수입차를 타는데 이게 얼마짜리다. 여기서 제가 진행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네. 잠깐 새길로 빠져도 될까요? 네네네. 1분만. 그래서 왜 이렇게 딱 그 착용한 거 옷이나 시계 이런 거 보고 이렇게 브랜드하고 가격 이렇게 알아맞추는 거는 네. 어떤 능력이 난 아무리 봐도 모르겠던데. 그다음에 옷 보고 저거 명품 입었네 그런데 난 아무리 봐도 똑같던데 옷은 그냥 상의 아니면 하의. 네. 그걸 어떻게 알아봐? 근데 그거를 귀신같이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전에 그 누구 금감위원장이고 누구 그러니까 찬 시계가 진짜 명품이냐 가짜냐 논란됐던 거 몇 년 전에 기억나요? 네네네. 나 그거 보면서 저걸 어떻게 가려내지? 나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근데 또 이제 관심이 많은 분들은 뭐 시계 해당 시계의 브랜드를 바로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뭐 색깔 보니까 이거는 어떤 라인이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알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한정판으로 나왔다 이런 것까지 아실 수 있죠. 패션템에 대해서 많은 게 없어갖고. 뭐 그런 분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조선일보에도 많은 모양입니다. 그런 거야. 아니, 일단 계속 가주세요. 저는 평소 좀 그게 궁금했었고요. 어떻게 저는 봐? 이게 뭐냐면 딱 보는 순간 사실 굉장히 좀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예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뭐 1억 얼마짜리 시계를 차고 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제 투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봐왔던 조선일보의 많은 기사에서는 정작 그런 아이템들, 그 비싼 아이템들의 일타 강사와의 연결성을 소개해왔던 게 조선일보 자신이었어가지고. 일타 강사들은 이런 삶을 즐기고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기사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거를 공격하는 양상의 이제 기사를 내길래 아니 이건 좀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서 물론 이제 뭐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도 문제지만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거를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거에 대해서 별 문제의식이 없나? 라는 좀 의문이 들어서 이 아이템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잖아.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고열을 짜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은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죠. 뭐 이런 거잖아요. 기본 접근법이. 예, 뭐 논리적인 구조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랑 좀 맞춰보면은 조선일보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이율배반적인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기사가 이제 6월 20일에 나왔고요. 같은 날에 비슷한 기사들이 또 뭐 지메연한테 실렸습니다.
애들 불쌍하다, 뭐 극대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했었던 이 일타 강사들이 사실은 수백억 연봉을 받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었고 다음 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윤 비판한 연봉 100억 일타 강사들 누리꾼 감론을박이라고 해가지고 네. 비슷한 얘기가 또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다른 매체들도 마찬가지였는데 동아일보 같은 경우도 6월 20일에 냉담한 반응에 일타 강사들 정부 발표 비판 게시글 삭제라고 해가지고 뭐 기사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수백억대의 연봉을 받는 일타 강사들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가 들어있고요. 뭐 아시아경제라든지 한국경제라든지 이런 보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 특히 이제 제가 한국경제 같은 경우도 좀 주목해봤던 게 6월 21일 기사인데 사교육비에 등골 휘는데 점점점 일타 강사 연봉 직장인의 150배 넘어라고 돼 있습니다. 딱 이거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게 이제 사실관계는 맞는 얘기인데 등골 브레이커라는 얘기잖아요. 등골 브레이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의 150배 연봉. 근데 그동안 한국경제의 논조를 아시는 분들은 다 의아하실 텐데 더 큰 돈을 배당만으로 챙겨가는 재벌 2세 3세들이나 혹은 뭐 CEO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 회사원들의 뭐 몇백 배 이렇게 연봉 받아가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비판적인 논조를 보였었나? 저는 그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저는 그래서 이철규 사무총장이 막 뭐 선천적인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 얘기 딱 듣는 순간에 네. 누굴 떠올렸냐면 야구의 유현진 선수, 류현진 선수. 축구의 손흥민 선수. 네. 사실은 일타 강사보다 어쩌본다면 선천적 재능의 어떤 역할이 더 큰 게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어찌 본다면 네. 운동선수가 피지컬적인 요인도 있고 선천적인 어떤 이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엄청난 지금 연봉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문제입니까? 그러면 유현진이나 손흥민을 보기 위해서 입장료 내고 들어오는 관객들의 등골을 지금 뽑아먹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사회 악입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프리미어리그라고 이제 축구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그런 농담도 있더라고요. 축구라는 게임은 수백억대의 부자들이 90분 동안 뛰어다니는 거를 거지들이 보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자조적인 농담이지만 그런 표현이 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제 뭐 그런 어떤 많은 연봉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사교육 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실패한 교육 시스템이 잘못 풍선 효과로 부풀어 오른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 의식은 뭐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문제 의식을 평소에도 잘 유지를 해오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비판적인 논조로 이제 언론이 드러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조선일보 같은 매체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억대 시계라든지 수입 자동차라든지 고급 주택이라든지 특히 고가의 미술품 이런 일타 강사들이 향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비싼 이런 소비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일반적인 독자들, 일반적인 뭐 시청자들이 어떻게 알았느냐? 조선일보나 이런 매체들이 소개를 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소개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2023년 올해 초에 조선일보 2월 기사를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일타 강사는 1조 원의 남자 물음표 해가지고 회사 주가와 재무제표를 움직이는 학원가의 큰 손들이라고 해가지고 이 일타 강사들이 갖고 있는 산업적인 의미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2월 9일에는 또 이런 기사가 됐는데 현우진, 이지영, 조정식 이번에 지금 이름이 거론된 일타 강사들이죠. 실제 이 일타 강사의 수입은 해가지고 이 일타 강사들이 얼마를 버는지도 상세하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왜 냈냐면 올해 2월에 일타 스캔들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화제를 모은 드라마가 있었어요. 일타 강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얼핏 본 것 같다. 그렇습니다. 전도연 씨가 나왔던 정경호 씨 나오고 이 드라마가 히트를 치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일종의 어뷰징 기사 같은 거를 조선일보에 냈었고요. 그리고 이제 명품 부촌 청담동의 세계라는 기획 기사가 작년 5월에 나왔습니다. 100억 집도 없어서 못 팔아요라는 이제 타이틀이 달려 있는데 이 중에 이제 현우진 일타 강사 같은 학원계의 큰 손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굉장히 비싼 집에 산다. 이 얘기도 이제 뭐 때마다 고급 주택 관련 기사를 낼 때마다 일타 강사를 끼워 넣는 게 이제 조선일보의 특기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이제 미술품 시장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도 일타 강사들 언급을 했는데 이건 2021년 12월, 10월 이럴 때 집중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RM, 그 BTS의 RM이죠. RM. RM도 일타 강사도 내가 샀어요.
MZ 세대 아트플렉스 배경 보니 뭐 이런 기사. 그리고 수입 얼마길래 일타 강사 현우진 36억짜리 일본 작가 그림 또 샀다. 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그림을 소유한 이제 그림계 미술계의 큰 손이었다라는 기사들을 정기적으로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우진이라는 일타 강사를 제대로 알게 된 게 이 미술품 관련된 보도였거든요. 뭐 그 전에는 뭐 저는 이제 수능 시험 본 지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 뭐 일타 강사들 뭐 아이도 없어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었으니까 몰랐는데 일타 강사들이 수백억을 벌고 뭐 미술품 같은 이제 고가의 그 재테크를 한다라는 얘기를 조선일보를 통해서 저는 처음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특히 이제 어제 오늘 아이템 준비를 하면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현우진 강사 예. 대표적인 일타 강사고 일타 중에 일타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분을 초창기에 띄운 그러니까 스타로 만든 매체 중에 하나가 조선일보였더라라는 겁니다. 뭐 2016년 6월이면은 이미 물론 이제 학원가에서는 유명했지만 일반적인 그 독자들한테 알려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2016년 6월에 조선일보 기사인데 뭐 수능 수학은 두 문제만 잘 풀자. 이것도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킬러 문항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고2 때까지는 문제집 하나를 여러 번 풀고라는 식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일종의 멘토링을 하는 현우진 강사의 모습을 전면 인터뷰를 통해서 조선일보가 소개했었던 이런 이력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규직은 노지민 기자밖에 없네. 그죠? 그렇군요. 노지민 기자 연봉이 얼마인지를 제가 지금 묻고 싶은 욕망이 막 드는데. 그걸 알아서 비교를 한다고 해도 너무 하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괜히 비교하고 싶은 욕망이 막 들어서. 비교를 하려면은 저보다는 좀 다른 동네 이 기사를 쓰신 쪽의 연봉이랑 좀 비교를 하는 것이. 비교 당하는 거 싫죠. 저 비교 당한 뒤에 뭐가 떨어지면 좋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일단 분명히 저는 이게 그 처음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나왔다고 했을 때 바로 이 자리였던 것 같은데 출제 맞아요. 범위를 그 학교 수업 뭐 그제 처음에 학교 수업이라고 했고 네, 학교 그 다음에 공교육 교육과정이라고 바꿨는데 그 범위 안에서 내야 된다는 나는 적극 찬성한다. 원래 취지를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그 지금 그 생각이 별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생각이 다를 게 없어요. 그 다음에 킬러 문항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그 원흉을 만들어 가지고 그 원흉을 지금 일타 강사로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사회 악이라고 지금 대놓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서 이거를 뭘로 지금 연결을 짓냐면 킬러 문항의 부당성하고 이걸 매치를 시키는 거잖아요. 인물을 가지고 사안을 엮는 거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그게 설득력이 더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제 그 헬마가 이제 쭉 정리해 줬지만 그간의 일타 강사의 삶이나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개해 준 거에 이력에 비교해서 보더라도 너무 이율배반적인 거 아닌가. 솔직히 저는 그걸 과시하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좀 그렇다.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수입을 얻고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를 과시하는 거 솔직히 보기 별로 안 좋아요. 까놓고 말씀을 드려서 개인적으로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런데 언론 보면 이런 보도 많이 있죠. 모 연예인이 강남의 어떤 빌딩을 얼마에 샀다가 1년 뒤에 팔아서 얼마의 수익을 남겼다. 저는 이런 많이 봤죠.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이걸 어떤 목적으로 이 보도를 하는 거지? 도대체? 아니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빌딩에 투자하라는 얘기인가? 그리고 이건 투자냐 투기냐?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면 독자들이 시청자들이 그걸 보고 도대체 뭘 느끼고 뭘 알아야 된다는 얘기냐?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타 강사들이 한동안 이제 거의 방송사에서 하는 예능 프로그램까지 진출을 해서 정말 스타처럼 이렇게 모셔질 때 우려가 된 게 지금 성공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주입을 시키는 그런 원칙들이 되게 이런 경쟁 시장에서 이겨야 되고 지면 그렇지. 도태되고 이런 그렇지. 거라는 지점에서 좀 비판을 받은 적이 있기는 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제 정부에서 말하는 게 수능의 공정성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거잖아요. 수능에 있어서 교육 정책에 있어서도 공정을 꺼냈는데 사실 일타 강사가 왜 생겼느냐를 우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나마 일타 강사는 접근이 가능한 사교육이다. 누군가가 보편적으로. 아니 저는 그 이지영 씨. 네. 네. 이지영 씨가 방송에 나와서 거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자기 하루 스케줄을 이렇게 쭉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와 어떻게 저걸 1년 365를 저걸 소화할 수 있을까 생각했고 제가 내린 결론은 억만금을 줘도 난 못한다였어요. 저렇게는 못 산다. 왜? 너무 힘들어. 그러면 저는 이건 거죠. 그래서 수백억을 그러니까 연봉이 100억이다. 근데 그게 말 그대로 범죄 수익이고 이러면 그건 몰수해야죠. 몰수.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뼈를 갈아 넣어 가지고 노력을 해 가지고 수많은 수험생들이 호응해서 그래서 수강료 내고 교재 사고 해서 벌어들인 수입이라면 그게 뭐가 문제냐. 세금 꼬박꼬박 냈다면. 그리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나 김웅 의원이 말 잘했더만요. 오히려 그 보수가 그러니까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유롭게 경쟁을 해서 그래서 수익을 얻고 개인적 성취를 누린 거잖아요. 그걸 왜 죄악시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 사실 두 분 말씀하신 대목의 연장인데 이게 이제 일타 강사들이 왜 과시형으로 SNS 활동을 하느냐, 혹은 뭐 TV나 뭐 유튜브 같은 방송에 나와서 왜 본인의 스케줄을 쭉 늘어놓고 그게 어떻게 수입으로 연결되는지를 상세하게 소개하느냐. 이걸 분석해 보면 기본적으로는 사교육 시장의 이제 승자 독식 구조하고 연결이 네.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타 강사일수록 그래서 이제 더 탑 오브 탑으로 불릴수록 점점 더 많은 수익을 거둬들이게 되는 이 사교육 시장 특유의 구조 때문인데, 그래서 내가 돈을 이만큼 많이 벌고 그렇죠. 내가 이만큼 화려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소위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일종의 모델로 제시하는 게 수업 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자기 이제 PR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가끔 이제 유튜브 같은 걸 보시다 보면은 짧은 영상으로 이런 일타 강사들의 이제 멘토링 같은 그 이 영상을 보실 때가 있어요. 저도 거의 가끔 인생관에 대한 이야기까지 맞습니다. 이어지는 멘토링이죠. 학생들을 향해서 중간중간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쉬는 타이밍을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섭섭할 수도 있지만 뭐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현실이다. 이게 진리다라는 얘기까지 심지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 시장에서 사교육 시장에서 성공한 어떤 배경 중에 하나고 계속해서 학생들을 빨아들이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을 그동안 우리 매체들이 지적을 제대로 해왔다 그러면 지금 하는 비판의 정당성을 더 얻을 수가 있을 텐데, 이를테면 작년에 나왔던 조선일보 기사 중에 제목이 이런 겁니다. 일타 강사 현우진 7년 전에 7억짜리 청담 자이 추천했는데 땡땡땡.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업 시간 중간에 학생들한테 재테크와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현우진 강사가. 그러면서 자기 이제 친구들한테 본인이 7년 전에 대출을 확 땡겨서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청담 자이를 사라. 2명의 친구한테 추천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사고 한 명은 안 사고 차를 샀다. 그래서 7년 지나고 보니까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아, 뭐 살 돈이 있어야 사지. 물론 청담 자유를 어떻게 사? 청담 자유를.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그게 이제 수험생들한테 할 얘기일까요, 과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헬마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되게 중요한 점을 제기해 줬다고 보는데 네. 이게 뭐냐면 사교육 시장도 완전히 양극화, 극단적 양극화 현상이라는 거 일타 그렇습니다. 강사가. 근데 잠깐만 좀 약간 얘기를 좀 확장을 해서 약간 새끼일지 모르겠지만 정부 당국이 정말 고민할 게 뭐냐면은요. 제가 몇몇 대학 교수를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비스무리한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 팟캐스트가 등장을 하면서 명강의 있잖아요. 대학이나 이런 데서. 명강의를 하는 교수의 그 강의 영상이 그때는 이제 오디오죠. 팟캐스트니까 돈다라는 거예요. 도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에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을 하는데 이 얘기가 왜냐면 코로나 국면에서 나온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코로나 국면이 길게 가면서 대학이 비대면 강의로 가다 보니까 그럼 굳이 대학 캠퍼스가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그다음에 그래서 똑같은 그 과목을 가르치는 A, B, C 교수가 있는데 A 교수가 정말로 탁월한 명강의라고 하고 있다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캠퍼스를 벗어나서 그렇죠. 그 교수의 강의를 들을 욕망이 있고 권리도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되어버리면 캠퍼스가 무너지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어떤 걱정을 교수들이 했어요. 기득권 차원에서.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되게 심각한 문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교육 구조가 어떻게 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깔고 있는 되게 중대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갈수록 더 심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먼저 나타나는 게 사교육 시장에서의 인터넷 강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타 강사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이 속칭 보따리 장사하면서 여기저기 오프라인 학원을 뛰어다니면 벌고 싶어도 이렇게까지 못 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기술이 결국은 교육 시장을 어떻게 바꿔버리느냐. 거기서 나온 결과고 그러면 그것이 사교육 시장에만 한정돼서 나타날 거냐. 만약에 그러면 공교육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문제도 있는 거거든. 마인드는 여기에는 전혀 그러니까 다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문제 말씀하신 그 대목인데요.
지금 이제 일타 강사들이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게 되는 핵심 요인이 현장에 가서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는 온라인 강의의 융성과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그게 이제 2010년대 들어와서 그래서 기존의 일타 강사들 뭐 저희 때 같으면 이제 손사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메가스터디 회장을 하고 있는 손주훈 선생이나 이런 분들 형제분인가 아마 그랬죠. 그래서 초대형 강의 수백 명이 들어가는 강의를 그분들이 다 완판을 시키면서도 막대한 돈을 그때도 벌었지만 지금하고는 규모면이나 산업적인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대부분 거기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86 출신의 사람들이 민주당하고 일종의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어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발언도 옛날식의 사고방식, 옛날의 교육 환경에 대한 인식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바뀌었는데 세대가 교체가 된 지 한참 지났죠. 거의 한 15년 정도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과연 지금 정부나 여당이 제대로 접근하고 있는 거냐, 문제의 본질에. 그리고 이제 우리 언론들은 그 부분을 지금 제대로 지적하고 있는 거냐, 양심이 있느냐, 저는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하고 싶은데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러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현우진 강사 같은 소위 2010년대 이후에 스타가 된 일타 강사들마저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킬러 문항들하고는 또 약간 거리가 있거든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오히려 소위 모의고사를 거의 쪽집게 수준으로 만들어내는 이 그 수능 모의고사 학원 시스템. 이거는 일타 강사 문제하고는 약간 또 다릅니다. 근데 그 부분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지 못하고 일단 일타 강사를 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건데 타겟이 명확해야 정치적으로는 효과가 더 좋으니까 뭐 언론들은 그렇게 접근하겠습니다만은 문제의 본질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그거를 입시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언론들은 모른 척하느냐. 뭐 저는 이제 그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이거 다음 주 월요일 되면은 최근 3년인가요? 몇 년간의 그 킬러 문항 모아서 사례 공개한다면서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 자기 고백이잖아요. 킬러 문항이 뭐뭐 있었는지도 모르고 킬러 문항을 문제 삼았다라는. 그동안에 그래왔다는. 그래서 대통령은 도대체 뭘 갖고 화를 냈던 거냐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킬러 문항에 대한 이게 이제 논란이 거세지다 보니까 결국은 방어선을 치다가 이제 가는 거고. 이건 메신저 공격이 아니라 무슨 공격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메신저 공격은 아니고. 제가 좀 이른바 그러니까 희생제물 만들기 케이스라고 그렇죠. 비슷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전형적인 그런 경우다. 제가 좀 정치적으로 분류하자면 동료 공격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일관성이라도 좀 견제해라. 네. 헬마의 지적은 이겁니다. 선거 앞두고 이것저것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선거용이라고 볼 때면 제가 볼 때는 잘못 꺼낸 것 같은데. 그렇죠. 교육은요. 잘해야 본전이에요. 교육 문제 건드려서. 그렇죠. 방송에서 제가 그 얘기도 했는데 만약에 교육 문제를 잡는다. 내지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한다고 한다면 단군 이래 최대의 성공이 될 것이다. 그게. 그런데 성공한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 그렇죠. 모든 정권이 실패했죠. 심지어 포괄적인 그 수단을 동원해서 싹쓸이했던 전두환조차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죠? 그때는 모든 거 다 금지였잖아. 사교육 금지를 했는데. 그러니까 선거용으로 꺼냈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착오일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노지민 기자 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TBS 이야기를 오늘 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서울시의회가 지금 TBS 긴급 수혈을 위해서 서울시가 추경 예산안을 내놓은 걸 심의를 했는데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싸웠다며요. 사장하고. 네. 결과부터 전하면은 뭐 언론 보도된 걸 요약을 하면 사장이랑 싸우다 보류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뭐 당장 TBS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읍소를 해서라도 돈을 받아내지 않으면 뭐 인건비나 이런 거 제외하면은 유지비가 0원이라서 뭐 지난번에 헬마우스가 전해주신 것처럼 뭐 소프트웨어 사용도 하기 어렵고 그렇죠.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서울시의 그런 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 논의가 이뤄진 거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사실 기사로 전해진 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1시간 30분가량 지난 20일에 이 논의를 했던데 그래서 좀 살펴봤더니 지금 이제 정부가 앞으로 언론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지 예고편에 대한 이야기가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몇 가지 한번 키워드를 좀 뽑아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뭐 다들 예상을 하실 것 같은데 공정성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TBS가 추경안 심의하기 한 일주일 전쯤에 혁신안을 발표한 게
하나 있거든요. 예, 있어요. 네, 그걸 잠깐 보면은 반성문이라고 네, 불렸던. 뭐 굴욕적인 반성문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보도 자료를 당시 낸 걸 보면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빚은 편향성 논란에 대한 반성과 개혁 의지를 담은 공정성 강화를 위한 TBS 혁신 방향 이렇게 우리가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내겠다라고 설명을 하는 대목의 첫 문장이 있었고. 그래서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출연 제한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출연자에 대해서 사회자에 대해서 선정하는 균형성을 확보하겠다라는 게 좀 논란이 된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은 만족을 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갔더라고요. 문성호 의원이 한 말이 있었는데 공정성 유지를 위해서 확보돼야 하는 건 누군가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선을 가진 사람을 배제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어떤 시선이라는 건 거의 이제 사상 검증 수준이. 그렇죠. 이제 출연자에 대한 그런 분류를 넘어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사상 검증을 하겠다라는 말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했고 성향 분석. 네, 성향 분석. 순화합시다. 네, 순화하면. 네. 성향 분석. 성향 분석이 조금 더 사실관계에 가까운 선례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발언 시간 마지막에 이 자리를 비워서 3년 뒤에 돌아오겠다는 자 그리고 그와 동료와 지지자들에게 말하겠다. 건방 떨지 마세요. 만약 정권이 바뀌더라도 당신들이 돌아올 자리는 없어.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제가 이 말을 좀 상세하게 소개해드린 이유를 뒤에 가면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혁신안이 권력에 의해 강제된 반성문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성향에 대한 검증, 뭐 사상에 대한 검증 이런 걸 요구하는 내용이 나온 거고 또 한 발 나아간 게 민영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종배 시의원이 한 말인데 다음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김어준 씨가 돌아올 수 있다. 모든 예산과 인사권을 시와 시의회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특정 세력이 휘둘리지 않도록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민영화를 전제하면 또 다른 논의를 할 수 있겠다. 아, 이게 이제 서울시나 서울시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하면 또 그럴 수도 있다. 그렇죠. 선거 이런 얘기죠? 결과에 따라서 너희가 또 다시 장악이 될 수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민영화를 하는 것이 공정한 방송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종배 의원이 말한 것들이 다 충돌을 하거든요. 우선 이렇게 이종배 의원이나 뭐 서울시 의원의 그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예산과 인사권을 시와 시의회가 쥐고 있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부작용이 지금 스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지금 TBS가 정식 명칭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잖아요. 지금 이렇게 서울시 교통본부 산하 사업소로서 역할을 했던 거에서 넘어가서 좀 미디어 재단으로서 독립적이고 정말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운영되자 이렇게 재단화가 추진이 돼서 이루어졌는데 다시 역행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민영화를 해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죠. 근데 지금 일단 그 사장하고 의원이 그러니까 그 다툼 같은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기는 구조조정이 문제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얘기하려고 한 게 그 인적 청산 문제인데 이것도 국민의힘 소속의 김규남 의원이 한 말이거든요. 방송의 공정성이 담보된 혁신안과 문제를 초래한 직원에 대한 징계, 구조조정 등 강력한 인사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태익 대표가 TBS 대표가 김 의원님은 큰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입을 열면서 사람들의 명운을 갖고 어떻게 하는 건 저 자신이 용납이 안 된다. 저를 내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규남 의원이 본 의원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항의를 하고 정태익 대표가 곧바로 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앞서 질의했던 이종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답변 태도가 그게 뭐냐 이러면서 호통을 쳤고 이 말을 들은 정태익 대표가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이러면서 끝났다.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전해진 거는 이 마지막 대목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사장 심경을 조금만 좀 네. 짚어볼 수 있는 게 저도 TBS에서 3년간 라디오 진행을 했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내부를 좀 알거든요. 저기는 구조조정하고 말 저기 없어요. 인력이 부족해요. 정내는. 그래서 항상 최소한으로 돌아가고 있죠. 라디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다른 지상파 KBS는 MBC의 어떤 예를 들어서 2시간짜리 프로그램이다. 하면은 거기에 이제 투입되는 가장 기본적인 PDTO라는 게 있어요. 숫자가. 못 미치거든요, 그게. PD가 모자라가지고. 숫자가 모자라죠.
그런 마당에 구조조정하면 어떻게 프로그램 제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뉴스공장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사실 김어준 씨를 비롯해서 뭐 뉴스공장 제작진들 상당수도 이미 TBS를 나간 상황이고 여기에서 구조조정을 더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그러면은 뭘 하라는 거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좀 어느 정도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는지 알겠다라고 가늠을 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문성호 의원이 TBS에 대해서 이 방송업을 하는 서울시 출연기관이지 언론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에 모든 핵심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은 이야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독립재단으로 보지를 않는 거죠. 네, 지금 서울시 출연기관인데 그러면은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 본연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사로서 유지하는데 우리가 세금 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거의 한 1시간 30분 정도 이어졌는데 여당 시의원들 발언 요지는 방금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짚어드린 데에서 크게 벗어난 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도가 되었느냐 보면은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싸웠다면서요. 이 얘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싸운 거죠. 제가 싸웠다는 기사만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이 20일에 회의가 있었으니까 어제까지 어떤 보도가 있었는지 보니까 일단 보도를 한 매체가 많지 않았고 뭐 굳이 찾아보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노컷뉴스, 펜앤드마이크, 뉴데일리 정도 미디어 전문 매체들을 제외를 하면은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면은 제목부터 굉장히 뭐 직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TBS 대표 예산 복구 안 되자 시의회에서 어떻게 하란 말이야 반말 구성 이런 제목으로 썼는데 첫 리드 문장이 강도 높은 혁신안 없이 삭감된 예산의 복구는 없다는 국민의힘 측 입장에 반발해서 시의원들에게 반말로 소리를 질러 논란을 빚었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뭐 중앙일보 같은 경우도 비슷한 기사가 나왔고 동아일보의 경우에도 뭐 논란이 되고 있다. 결국에는 이 반말로 소리를 지른 정태익 대표가 논란을 일으켰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정 대표랑 통화도 했더라고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라고 사과를 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태익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 들어서고 나서 또 서울시의회가 국민의힘 과반으로 재편되고 나서 들어온 사장이거든요. 그렇죠. 이강택 대표가 뭐 사퇴 요구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임기지키겠다고 했다가 이제 건강을 문제로 사퇴를 한다고 밝혔었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그동안의 전례를 보면 뭐 이렇게 집권을 한 세력이 차지한 그런 체제에서 임명된 사장들이 오면 어느 정도 좀 풀어주면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뭐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좀 이끌어 가도록 좀 유도를 하는 식의 일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그동안 많이 예상을 했던 것처럼 사장이 바뀌어도 소용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KBS 상황에서 아마 시사하는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구조조정 요구에는 상당한 트릭이 깔려 있다고 보는 게 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경영부실할 때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성적자나 이렇게 시달려 가지고 자구 노력이 없이는 그 회사의 존치가 어렵다라고 할 때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TBS 문제의 발단과 본질이 어디에 있냐면 경영부실에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TBS 문제는 경영이 부실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방송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치면 그것 때문인 것이지 독립미디어재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영이 부실해서 몇 년째 계속 감당하기 힘든 적자가 났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구조조정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얘기하면 쉽게 하면 선호가 바뀐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경영 부실이 날 수가 없었던 게 TBS는 광고를 못하기 때문에 거의 전액 재원을 서울시 예산에서 지원받아서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영 부실로 가느냐 마느냐의 관건은 TBS 경영에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 의회 예산 편성권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가. 선후와 본질이 뭔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구조조정을 요구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깔려 있는 거예요. 첫째, 니네가 원하는 만큼 돈 다 안 주겠다. 그래서 부실로 몰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왜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느냐 해서 구조조정이라는 게 경영 합리화 차원의 구조조정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구하고 그렇죠. 있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구 인사 척결 쉽게 쪽에 말하면 가까울 수 그러니까 있다는 그래서 말씀이죠. 문제 인원들 속가내기 차원의 어떤 구조 조정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문제인 거죠. 어찌 본다면. 그 방금 말씀하신 후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 인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서울시 의원들은 그런 속내를 전혀 숨기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점이 정말 그러니까 문제적인 김어준은 거고. 물러갔지만 네. 김어준하고 부한 애동했던 TBS 직원들도 속가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경영적인 문제를 따진다면 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그 방송에 대해서 여러 시각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수익을 가장 많이 낸 콘텐츠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입장들도 어느 정도 직간접적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뭐 돈줄을 쥐고 있는 건 뭐 가장 본인들이 스스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경영 효율화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언론으로서 기능을 갖지 말아라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그것도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 TBS가 이른바 혁신안이라는 걸 냈는데 좀 잘 시사 프로 안 만든다면서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남는 게 뭘까요? 그러면 교통? 음악. 근데 교통은 사실상 지금 방송을 통한 교통정보 제공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정 홍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까놓고 거고요. 얘기해서. 예. 그러면 오락으로만 갈까요? 예능 오락으로만 갈까요? 그 TBS가 예능 오락으로 갈 거면 시에서 어떤 재원을 지원해서 만들 이유가 있나요? 공익적 성격을 떼야 되는 건데. 그러면 TBS가 그 서울 시민의 세금이 투입이 되는 미디어 재단이고 거기서 만든 방송이라면 그건 당연히 공익성을 지향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공익성을 지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음악, 예능만 남는다? 그거는 공익성과는 일정하게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폄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 시민들의 공론의 장, 그다음에 정보 제공의 장이라고 하는 공익적 성격은 띄어야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있는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 남는 게. 시민들이 뭐 참여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일부 유지를 있어요. 해나가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네. 그게 서울 시정 홍보 방송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 점이 포인트인 거죠. 교통은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러니까 기술의 어떤 혁신 추세나 미디어 추세를 볼 때 의미가 없고. 그런 데면서 놓고 본다면 TBS도 자기 존립 이유와 자기 존립 근거를 좀 더 면밀하게 사실은 따져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도. 그래서 지금 서울시 홍보기획관 같은 경우도 그 질문을 받았어요. 이게 서울시에서 TBS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이 국민의힘 서울시의원한테 나오니까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이다. 서울 시민들을 위해 존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TBS가 혁신안이라고 내놓으면서 시민을 대상으로 뭐 대표 비롯한 간부들이 실제로 고개 숙여서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반성문을 쓰고 있는 대상이 시민이 아닌 거잖아요. 시민의 네. 대표. 네. 시민의 대표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반성문을 요구하는 주체나 반성문을 쓰면서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나 결국에는 특정 정당의 집권 여당의 이런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라는 점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범위를 확대하면 이게 TBS에서만 나타날 현상이냐. 네. 또 사실은 좀 점검을 해야 되죠. 그렇죠. 지금 이제 당장 이제 또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KBS 이슈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 그렇죠. 부분에서. 거기에서도 지금 공적 재원을 가지고 이걸 좀 줄이겠다라고 사실상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리징수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럼 어쩌면 전개 양상이 비슷하게 갈 수 있고. 그래서 분리징수가 되면은 당연히 재원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재원이 줄어드는 것에 대안이 뭐냐라는 얘기는 당연히 나올 것이고. 거기서 구조조정 얘기가 당연히 따라붙을 것이고. 지금 TBS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구조조정 대상이 누가 되느냐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조정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기 시작하면 실제로 뭐 인력 감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내부가 갈라지는 효과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바로 그거죠. 네. KBS가 이제 갈갈이 찢기고 이렇게 되면서 아주 그 구조적인 갈등상이 그냥 말 그대로 구조화되어 버리는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찌 본다면 TBS에서 지금 TBS를 둘러싼 이 문제는 그것의 전조 현상일 수도 있다. 네. 이렇게도 정리해 볼 수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사실 이렇게 서울시 의회에서 TBS 관련해서
회의가 이루어지는 걸 대체로 비율적으로 보면 상세하게 전하는 경우가 없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 전조로서 참고할 부분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 이야기를 잠깐 하기는 했는데 지금 이날 회의 내용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이걸 어떻게 대표의 막말 논란으로 쓸 수가 있는가라는 것도 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저희가 항상 뭐 너네만 기자냐, 너넨 기사를 잘 쓰냐 이런 말도 많이 듣기도 하는데 또 이럴 때 아니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기서 너네랑가 미디어오늘을 두고 하는 아니, 얘기를 그럼요. 언론을 감시하니까 다른 기자들이 네, 근데 뭐 지금 비단 뭐 저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기사를 쓰면 최소한 이 내용을 요약이라도 해줘야지 판단을 할 수 있지. 이건 누군가 일부러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준 것만 쓰는 게 아니라면 네, 전반적인 내용을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은 써달라. 이건 충돌이나 언쟁이 아니죠. 일방적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언론이 언론 문제를 언론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거 아니겠어요? 언론이 언론 문제를 정파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언중요고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